얘들아 안녕, 민영쌤이야. 이 무더운 여름날에 시험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친구들 모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판 구조론 문제가 나왔네. 우리 판 단면은 좀 암기 좀 해야겠다. 여기 보니까 밑에서 멘틀 대류가 쭉 상승하는 곳인 것 같아. 그래서 멘틀이 자기네 동네에서 대류하면서 위에 떠 있는 판이 그 대류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멘틀이 올라오면서 그 찢어진 공간 사이로 마그마가 올라온다면 그 마그마가 식어지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응애하고 탄생하는 곳, 이곳이 어디냐? 바로 해령이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해양판도 어디선가 해령에서 만들어졌을 것 같아. 그런데 그 해령 역시 부근에서 만들어진 판이 멘틀의 대류를 따라 쭉 이동해 오면서 현재 이 지점까지 이르게 된 것 같고, 시간이 흘렀을 거니까 얘는 그만큼 나이를 좀 먹었겠네. 바로 선지 가볼게요. 기억. 해양지각의 나이는 A가 많다. 오케이. 얘는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나이가 어릴 거니까 기억 괜찮고, 니은 B는 열점이 아니라 해령입니다. 다음에 디귿, C에서는 멘틀 물질의 하강이 아니라 상승이 일어난다. 디귿은 땡. 2번. 퇴적암의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거 암기하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속성작용이라고 해. 그런데 그 속성작용 이꼴 다짐작용 플러스 교결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즉,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퇴적물들의 무게에 의해서 다져지는 작용이 필요하고, 그런데 다져지기만 한다고 딱딱한 암석이 되는 건 아니고 입자와 입자 사이를 본드가 쭉 붙여줘야 돼. 그래야 단단한 퇴적 암석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결작용이다. 근데 이 교결작용을 일으키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교결 물질이 이 퇴적물 사이에 공극 속에 물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3가지 정도를 외우면 좋겠거든. 교결 작용을 일으키는 교결 물질은 탄, 석, 규. 영화 배우 한석규 압니까? 한석규 씨가 타셨어. 탄석규. 탄은 탄산칼슘, 석은 석회질 물질, 규는 규질 물질. 이런 것들이 교결 물질이 되고, 그 교결 물질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쫙 붙어지면 바로 단단한 퇴적암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하고 선지로 바로 가볼게. 기억. A 과정은 교결 아니고 다짐작용이고, 그 다음에 니은. A와 B 과정에서 퇴적물의 밀도 증가하는 거 맞아. 빽빽해질 거고 그 사이 빈 공간을 누군가 채워줄 거니까 밀도 증가한다. 니은 괜찮고요. 디귿. 기억의 물질로는 탄산, 칼슘 등이 있다. 디귿 괜찮습니다. 3번. 지질시대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건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좀 암기하기 좋도록 약 해서 숫자들을 알려줄게.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시기는 약 35 정도로 외우자. 그리고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약 7억 년 정도. 얘가 나중에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돼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리고 판게아 형성 시기는 대략 고생대 말 부근으로 3억 년 정도로 외우면 편할 거야.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건 거의 현재에 육박하거든? 그래서 그냥 0으로 외워도 괜찮아. 자, 그럼 기억에서 요 둘 사이의 기간은 이 둘 사이의 기간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완전 맞지? 기억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최초의 척추동물은 중요. 수능 기출이에요. 최초의 척추동물은 언제 출현했냐? 고생대 초에 출현했는데 고생대가 5.4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고, 따라서 최초의 척추동물은 5.4 부근인 요 두 기간 사이에 일어났다. 괜찮다. 니은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도 수능 기출 선지예요. 최대 규모의 대멸종은 언제 일어났냐? 폐. 다 패버렸어. 다 죽었어. 폐름기에 일어났어. 폐름기가 바로 언제야?
고생대 말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 기간에 가장 가깝고 말하자면 판게아 형성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최대 규모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디귿에서 말하는 거 맞네요. 오케이. 탐구 문제였어. 4번은 이 별들을 HR도에 좀 천천히 찍어봐야 돼. 우리 하나씩 좀 찍어볼게. A별은 A0의 분광형. 자, A0는 어디냐면 A의 첫 번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절대 등급 플러스 13등급 해서 스몰 A별은 요쯤에 있을 것 같고 B2는 B 뒤에 마음속으로 2칸 정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분광형 뒤에다가 0에서 9를 붙여서 좀 더 세분화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B2 정도의 마이너스 5등급이니까 5, 요 정도인데 얘는 되게 큰 왕 주계열성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은 G3, 마음속으로 1칸, 2칸, 3칸 정도 가세요. 그리고 플러스 5등급 정도니까 얘는 주계열성인데 얘들아 요 정도 별의 특성을 가지면 태양 정도라고 볼 수 있어. 태양은 G2에 플러스 4.8등급이거든. 요건 좀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태양 정도의 꽤 작은 별. 그 다음에 스몰 D는 M1, 2, 3, 4 마음속으로 4칸 정도 간 다음에 플러스 13.5등급이니까 얘는 되게 조그만 주계열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K0, 여기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등급, 쭉 올라가서 이놈은 거성이구나, 거성. 그 다음에 마지막 F, B, 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음속으로 6개 가고 플러스 10등급이니까 얘도 백색외성에 속하는 별일 것 같아. 자, HR도 특성 외웁시다. HR도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별들의 사이즈가 무지하게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좀 작아지고 HR도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별들이 굉장히 수축해 있어. 강한 중력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굉장히 빽빽해져 있다. 그 다음에 여기 X라는 별의 내부 구조를 제시해 줬는데 외워야 되겠다. 안쪽은 대류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쪽은 복사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할 때 대박 큰 별 해서 대박 큰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입니다. 꼭 외우라고 해. 그러면 이 정도 하고 선지로 가볼게. 기억, 별의 평균 밀도는 A가 C보다 완전 커야 돼. HR도에서 왼쪽 아래로 올수록 별의 밀도는 커지니까. 그 다음에 니은, 다양한 별들 중에서 X와 같은 내부 구조, 큰 주계열 내부 구조를 갖는 별은 스몰 b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X에서는 외워야 되겠네. 큰 별에서 이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종류가 2개가 있잖아. PP 반응과 CNO 반응 2개가 있는데 큰 별 같은 경우는 둘 다 일어나긴 하지만 CNO 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반드시 암기. 그래서 디귿, CNO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수의 성질이 나왔어. 요건 문제에서 1월로 줬고 7월로 줬는데 요 우리나라 서해바다, 황해라고 부르지. 이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심이 얕거든. 예전에 빙하기 때는 여기 바닷물이 없었어. 다 얼어붙어 있어서 육지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중국까지 막 걸어 다녔단 말이야. 즉, 이 황해 쪽, 서해 쪽은 대륙이랑 성질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워. 그럼 대륙의 성질이 어떠냐? 비열이 작아. 비열이 작으면 어떤 특성이 있냐?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확 내려가고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확 올라가.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극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보면 A지점 같은 경우 1월에 수온이 내 맘대로 읽어볼까? 한 8도 정도? 그런데 7월에는 내 맘대로 읽지 뭐 25도 아래쪽에 있으니까 한 26도 정도? 거의 20도에 육박하는 수온 차이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동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온이 황해만큼 심하게 변하지는 않아. 여기 보면 10도랑 한 15도 사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 13도로 읽어볼까? 내 마음. 그 다음에 비 같은 경우는 24, 25 사이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24.5도를 읽어볼까? 오, 확실히 황해 쪽에서 수온이 굉장히 극심하게 변하네. 기억할게요. 1월과 7월의 수온 차이는 A 지점이 크다. 괜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B에서 수온 약층은 이때 훨씬 더 뚜렷하게 발달해. 자, 이거 좀 외웁시다.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매우 발달한다. 심해층 같은 경우는 태복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계절에 따른 변화 없고 위도에 따른 변화 없고 항상 일정한 수온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표층의 혼합층 같은 경우는 태복의 영향을 극심하게 받기 때문에 여름철 같을 때는 표층 수온이 매우 올라가. 그럼 이때 사이에 낑겨 있는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매우 급변하게 되지. 그래서 수온 약층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발달한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발달한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괜찮다. 디귿 동안난류의 세기는 그랬는데 동안난류는 어디서 흐르는 아이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아이야. 동안난류가 밑에 우리나라 아열대 순환의 일부인 쿠로쇼 해류를 따라 난류가 강력하게 올라오는데 그놈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오면서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우리나라 동해 앞바다로 가는 게 동안난류야. 그럼 이놈은 난류잖아. 원래부터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주변이 따뜻할 때 얘도 힘을 더 얻겠지. 그래서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좀 더 동안난류가 강력하게 발달할 수 있다. 디귿 나보다 가일 때, 여기일 때 강하다 그랬으니까 땡이에요. 충돌으나? 보자. 와, 얘 지금 뱅글뱅글 나서는 한데 얘도 좀 더 크다. 뱅글뱅글 나서는 한데 서로가 서로의 중력장에 붙들려서 점점 가까워지다가 충돌하는 은하야. 그럼 이 아이들이 충돌을 할 때 큰일 났다. 이 사이에 있는 별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자동차 사고 나듯이 범퍼카처럼 되느냐? 그거는 아니야. 왜냐면 우리 눈에는 별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의 밀도는 굉장히 희박하고 우주가 너무너무 광대. 그래서 둘이 가까워져 와도 그냥 관통하거나 서로 중력장에 붙들려서 가까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머물거나 따라서 별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두 번째 다만 어떤 사건은 일어날 수 있냐면 이 사이에 성간물질이 짜부될 거 아니야. 찌부되겠지. 압축이 돼. 그럼 성간물질이 고밀도 상태가 된다? 거기서 뭐가 태어나냐? 응애. 별들이 새롭게 탄생할 수는 있겠어. 중요한 성질들이 많이 나왔어요. 기억, 두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많은 별이 탄생할 수 있다. 오케이고. 니은, 두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별은 충돌하지 않아요. 니은은 땡. 그 다음에 디귿, 두 은하는 맞네. 모두 뱅글뱅글 나서는 아이다. 우리나라의 장마를 일으키는 정체전선에 대한 문제야.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자, 밑에서 뜨거운 공기가 훅 밀고 올라오려고 해. 얘는 성질이 핫해요. 그리고 위에서는 아직 꽤 차가운 공기가 물러나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둘이 비등비등 싸우면서 우리나라에 비를 굉장히 많이 뿌리는데 특히 얘네들이 만났을 때 뜨거운 공기가 성질이 가볍거든? 그래서 찬 공기를 선생님 손 잘 봐요. 쭉 타고 올라가.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면인 전선면이 이렇게 형성돼. 그리고 이 경계면을 따라서 찬 공기랑 뜨거운 공기랑 만났으니까 수증기가 쫙 연결되면서 구름이 무지하게 많이 생겨. 그래서 대체로 전선의 중요 북쪽에 구름이 많이 생기고 전선의 북쪽에 대체로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래서 기억 보면 비가 내릴 가능성은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 아니요. A 지점에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름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기역의 세력이 강해지면 잘 봐봐라잉. 기역의 세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 막 밀고 올라가려 하겠지? 그래서 전선은 대체로 북상한다. 니은 괜찮네. 그 다음에 디귿
강수를 일으키는 수증기는 디귿 수능선지입니다. 암기하세요. 강수를 일으키는 수증기는 주로 전선의 남쪽에 위치한 기단에서 공급되는 거 맞네. 이놈이 쭉 타고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연결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졌으니까. 되겠어? 오케이. 디귿도 괜찮습니다. 별의 물리량. 서로 다른 두 별 A, B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얘네들을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냐면 빈의 변이 법칙이 떠올랐어. 빈의 변이 법칙이 뭐냐? 최대 세기를 방출하는 파장 영역인, 줄여서 기호로 쓸게요. 람다 맥스가 표면 온도와 반비례한다. 그래서 A 대 B의 람다 맥스 B가 1대 2야. 자, 이게 1대 2야. 따라서 표면 온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2대 1이다. 표면 온도가 얘가 2배 정도 높은 별이야. 그런데 문제 마지막 줄에 태양의 람다 맥스가 500 정도입니다. 이런 힌트가 들어있어. 그래서 태양의 표면 온도를 암기한 상태로, 그거는 수능에서도 요구하는 거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가 약 5800켈빈 정도 되는데 6000켈빈 정도로 반올림해서 암기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 즉 A라는 별의 표면 온도는 약 6000켈빈 정도, G형 정도 별, 분광형으로 따지면.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그것의 절반 정도의 표면 온도를 가지니까 3000켈빈 정도의 표면 온도를 갖는 별. 자, 이것도 좀 외울까? 3000켈빈 정도의 표면 온도를 갖는 별의 분광형은 M형 정도야. 그래서 걔네를 가지고 오른쪽에 가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해. M형 여기 있네. M형 대충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M형 별에서는 니은의 흡수선이 기억의 흡수선보다 더 강하게 나오겠다. 선지에서 물어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하나 더, 선지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기억과 니은이 수소 그리고 칼슘 이온 어떤 것인지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꼭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 자, 이거 외우자. A형 별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흡수선은 중성수소, H야. 그 다음에 K형이나 G형도 괜찮아요. 꼭지점은 K형에서 찍는데 여기서 강하게 나오는 흡수선은 칼슘2라고 쓰고 평가원에서는 칼슘 이온 흡수선 이렇게 나왔었어.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까지 암기하면서 기억, 표면 온도는 A가 B의 2배이다. 괜찮네. 자, 니은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어. 오케이. 광도 공식 LRT로부터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T의 제곱분의 루트 L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한번 구해보자. 이건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 속에다 값들을 집어넣을 때 나는 A를 앞에 B를 뒤에 쓰겠다라고 마음속에 규칙을 잘 잡아놓고 표면 온도 B가 A 대 B가 2대 1이었으니까 바로 제곱 씌워서 4대 1 해놓고 문제 발문을 잘 읽어야 돼요. A랑 B는 광도가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얘네는 1대 1이다. 따라서 4분의 1 대 1분의 1이니까 바로 뒤집으면서 반지름 B는 1대 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반지름은 B가 A의 4배다. 괜찮네. 디귿, B에서 관측되는 흡수선의 세기는 니은이 기억보다 강하다. 디귿 괜찮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지자기. 해령 부근에 네모네모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고지자기 줄무늬라고 해. 근데 발문을 읽어보니까 요 A 속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이 마이너스 35고 B 속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이 플러스 40이래. 그런데 A는 정자극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B는 역자극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 와, 중요. 정자극기입니다. 지구고요. 적도예요. 정자극기에 복각이 플러스로 기록됐으면 북반구, 마이너스로 기록이 됐으면 남반구에서 태어난 거야. 그리고 반대로
역자극기일 때는 외워야 돼. 북반구에서 응애 탄생했으면 마이너스 복각이 기록되어 있고 남반구에서 탄생했으면 플러스 복각이 기록되어 있어. 따라서 정자극기에 마이너스니까 A가 탄생할 때도 남반구에서 태어났고 마찬가지로 역자극기에 플러스니까 B가 탄생할 때도 남반구에서 탄생했어. 즉, 이 아이들은 지금 해령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거나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 아이들이 탄생할 때 당시에는 다 어디서 태어났냐? 해령에서 응애했단 말이야. 즉, 이 속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은 당시의 해령의 위치를 반영해 주는 것인데 해령의 위치는 언제나 남반구였고 또 하나 더 해령의 위치가 조금 변한 것 같아.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 중요.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이 이때 좀 더 크다는 건 B가 응애할 당시에 즉 해령의 위치가 조금 더 고위도였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시점을 좀 조심하면 되는데 B가 옛날에 태어났어? A가 옛날에 태어났어? B가 해령으로부터 더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어난 지 한참 됐겠지? B가 더 옛날에 태어났고 A가 더 최근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복원을 해보자. 도대체 해령이 어떻게 있었냐 지구상에 적도에 있었는데 여기가 적도예요. 해령은 옛날에 약간 남반구 고위도에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바로 B가 탄생할 때 당시의 해령의 위치야. 그리고 해령이 점점 좀 과장해서 그릴게요. 약간 저위도 쪽으로 이동해와. 하지만 여전히 남반구. 즉 A가 탄생할 당시에 해령은 살짝 더 북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조금 더 저위도 쪽에 가까워졌다. 아, 중요. 기억. 이 지역은 현재 남반구에 위치한다. 오케이. 니은. 해령은 B 지점이 생성될 때가 좀 더 남쪽에 있었다. 괜찮습니다. 디귿. 해령은 북쪽으로 이동했죠. 디귿은 틀렸네. 중요. 문제 발문에 기상위성에서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기상위성. 기상위성이라 함은 구름을 보겠다는 뜻이야. 자, 그럼 구름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생겨있냐. 밑에 해수의 온도가 뜨거울 때가 있고 차가울 때가 있을 거야. 해수의 온도가 뜨거울 때는 강력한 상승기류가 발달하면서 구름이 수직적으로 높게 발달해. 핫도그. 그래서 구름 최상부의 고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구름 최상부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하늘로 올라갈수록 추워져. 그래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가 낮아지고 따라서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도 이렇게 적어져. 반면에 밑에 해수의 온도가 차가우면 상승기류가 별로 발생하질 않아. 좀 약해. 그래서 구름도 그렇게 크게 두껍게 발달하지는 않는다. 즉, 구름 최상부 고도가 좀 낮은 상태이고 따라서 이 구름 최상부의 온도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고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도 조금 더 많다. 그러면 여기서 타히티가 중앙태평양, 즉 동태를 대표하는데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지금 요 케이스란 말이야. 즉 이건 뭐냐면 밑에 해수의 온도가 굉장히 차갑다는 걸 얘기해요. 태평양 적도 부근 전반의 해역의 수온이 굉장히 차가워진 상태. 이것이 뭐냐? 바로 라니냐야. 라니냐가 발생하면 무역풍이 굉장히 강하게 분다. 그래서 표층의 해수들이 서태 쪽으로 완전히 밀려가. 그러다 보니까 동태에 물이 너무나 없거든? 자연은 이런 걸 싫어. 그래서 밑에서 채워주려고 용승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수온 약층이 쫙 동태에서 끌어올라와진다. 라니냐 때는 해수면과 수약시,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되고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엘니뇨 때를 한번 그려주면 엘니뇨 때는 바람이 세지가 않아. 그래서 물이 별로 안 밀려가. 그리고 별로 물이 안 밀려갔으니까 용승이 그렇게 일어날 이유도 없다. 그래서 핑크색은 엘니뇨예요.
우린 지금 라니냐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 흰색을 보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선지로 바로 가볼까요? 기억! 다윈이 어디냐? 외우세요. 호주다! 호주다! 호주에 있어. 서태를 대표해. 그럼 서태에서 라니냐 때 뜨거운 물이 겁나게 밀려왔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겁나게 발생하고 구름이 엄청 많고 비도 되게 많이 온다. 반드시 암기, 기억, 평년보다 증가할 것이다. 괜찮고. 니은,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강하게 불어야 돼요. 니은은 틀렸어.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용승이 강화돼야지. 그치? 용승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야만 한다. 디귿은 틀렸구만. 대서양 심순이, 대서양 심층순환 문제가 나왔어요. 대서양 바다에 있는데 암기, 그린란드 앞바다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북심이가 만들어진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진다. 반드시 암기. 그 다음에 대서양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남극 앞바다 암기하세요. 웨델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남극 저층수가 만들어진다. 표층에서 밑으로 훅 침강하면서 심층 수계가 만들어지는 곳이야. 얘네들의 밀도를 좀 암기해야 돼. 대서양 단면을 뚝 잘라서 옆에서 보면 순서대로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가 분포하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은 저예요. 이렇게 외우는 거야. 지금 우리는 중층수는 안 물어봤으니까 심층수랑 저층수에 대해서만 대답하면 되고 여기 보니까 A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좀 작고 B가 상대적으로 평균 밀도 값이 좀 크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묵직한 저층수. 여기서 따지면 니은에서 만들어지는 놈이라고 할 수 있고 A 같은 경우는 북대서양 심층수고 기역에서 만들어지는 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선지 기역 볼까? A에 해당하는 수계는 니은에서 아니죠. 기역에서 형성된다. 기역은 틀렸고 니은, 디귿 되게 중요. 기역에서 빙하가 녹음물의 유입이 많아지면 중요. 여기서 빙하 녹음물이 유입이 되면 싱거워져. 염분 표시예요. 싱거워져. 그러면 해수의 밀도 어떻게 될까? 작아져. 그래서 위에서 충분히 무거워야 밑으로 훅 내려가면서 심순위가 시작되는데 얘가 가벼워지니까 밑으로 내려가질 못해. 그래서 심순위가 좀 약해진다. 니은 선지 심층순환은 강해질 것이다. 땡. 완전 중요 수능 기출이야. 그 다음에 디귿. 니은에서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해수의 침강은 언제 활발하냐? 표층 해수의 밀도가 클 때 활발할 것인데 1월이랑 7월을 비교해 본다면 7월이야. 자, 여기 중요. 여기 남반구야. 따라서 7월이 겨울이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냐면 차가워질 거야. 수온이. 그리고 얼어붙겠지? 그럼 염분이 짜지겠지. 그래서 표층 해수의 밀도가 충분히 커지면서 심순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디귿에서 니은에서 해수의 침강은 1월보다 7월이 더 활발합니다. 괜찮습니다. 지층 대비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층을 대비할 때 이렇게 암상을 대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이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키층이 필요해. 건층, 열쇠층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응해암이 키층에 속하고 따라서 응해암을 기준으로 먼저 이어. 같은 그림 찾기 놀이야. 되게 쉬워. 같은 그림 두 줄로 이으세요. 정성스럽게.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잡은 이후에 나머지 애들을 연결하면 돼. 한번 해볼까? 뭐 있을까? 점배기, 3. 요거 연결, 같은 그림 찾기, 같은 그림 찾기, 석회암, 같은 그림 찾기. 아마도 여기 있었을 것 같아. 깎여서 안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응해암 아래쪽으로 한번 가볼까? 응해암 아래쪽에 쉐일이 있다. 여기 있다. 요놈 쉐일. 이쪽으로 가서 줄무늬, 쉐일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 도대체 어디 갔냐? 쏙 빠졌다 여기. 원래는 쉐일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깎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이게 바로 뭐야? 중요? 이게 바로 부정합이지. 지층이 불연속적으로 쌓인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 더, 우리 여기서 서로 다른 지층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 밑에서부터 선생님 순서대로 세볼게. 맨 밑에 얘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서부터 겹치기 시작하니까 여기다 쓸게.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순서대로 6번, 7번. 서로 다른 시기에 쌓인 총 7개의 지층이 존재한다. 하나 더. 요 7번 여감 같은 경우는 응애암보다 나중에 쌓인 좀 젊은 여감. 그런데 이쪽 지역에 있는 요 여감 같은 경우는 응애암보다 먼저 쌓인 좀 늙은 여감. 2번 시기에 쌓였고 말하자면 7번 시기에 쌓인 여감이다. 얘네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쌓인 거야. 선지로 한번 가볼게. 기억. 가다 중에는 지층이 불연속적으로 쌓인 시기가 있다. 맨 왼쪽이 가예요. 부정합 존재하니까 괜찮고, 니은, 나와 다의 여감층, 여기야. 나와 다의 여감층은 서로 다른 시기에 쌓였다. 니은, 동일한 시기에 퇴적되었다. 틀렸어요. 디귿, 이 지역에는 서로 다른 시기에 퇴적된 총 7개의 지층이 존재한다. 6개라 그랬으니까 틀렸네. 이 문제 재밌었어.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 얘들아. 북반구 남반구인지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지구가 자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찾아야 돼. 근데 선생님이 풀었던 방법, 되게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줄게.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얘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굉장히 단순하게 바람이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바람이 단순하게 이동하려면 지구가 자전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찾았고, 두 번째 북반구 남반구는 어떻게 찾았냐면 지구가 자전을 안 하는 케이스에서 지상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이게 바로 남반구거든? 그래서 얘를 남반구로 찾고 얘를 북반구로 찾았어.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찾으면 돼. 근데 선생님이 보여줘야 되잖아. 증명해줘야 되잖아. 한번 해줄게요. 지구는 둥그니까 언제나 적도가 핫해. 극지방은 언제나 차가워. 적도 부근은 뜨겁기 때문에 공기가 하늘 위로 쭉 상승한다. 대륙권 계면을 따라 공기가 퍼져나가는데 자 여기서 차이가 있어. 지구가 자전을 안 하게 되면 이놈들이 쭉 직진을 할 수가 있어. 쭉 직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극지방까지 가서 차가워지니까 밑으로 훅 내려가면서 봐봐잉. 순환을 완성시키면 북반구에서는 주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불고 남반구에서는 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불어.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케이스였던 거야. 그래서 이 남쪽에 해당하는 게 좀 더 고위도고 북쪽에 해당하는 게 상대적으로 남반구니까 요건 저위도가 되겠지. 그다음에 지구 자전하는 케이스도 그려줘야지. 지금 선생님이 이걸 그려줄 때 학생들도 머릿속에 대기대순환 화살표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꼭 떠올라야 돼. 지구는 역시 둥글기 때문에 적도가 언제나 핫하고 선생님이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나눠놓은 거야. 마찬가지 시작합시다. 뜨거우니까 공기가 상승한다. 역시 대륙권 계면을 따라 퍼지는데 자 여기서 지구가 자전을 할 때와 안 할 때 차이가 갈리지.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 직진을 못해. 꺾이면서 식으면서 내려가는데 그게 현재 평형이 이루어진 위도가 30도야. 그리고 땅에 닿으면 다시 한번 도로도로도 또 도로도로도 항상 퍼질 때는 양쪽으로 도로도로도 또 도로도로도 하고 잠깐 스탑하고 90으로 가세요. 90은 추워. 추우니까 공기가 내려와. 약 내려와. 해서 지표면 따라서 쭉 퍼져나가. 쭉 퍼져나가다가 60에서 만나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도로도로도 또 대기대순환 완성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기대순환 완성인데 얘 보니까 봐봐.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이거 맞아. 따라서 지금 A 지역에 해당하는 거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공기와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공기가 만난 60도 부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B지역 같은 경우는 공기가 내려와서 이렇게 퍼져나간, 내려와서 이렇게 퍼져나간, 여기 봐봐. 퍼져나가 30도 부근으로 볼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 60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밑에서 올라온 꽤 뜨거운 공기와 볼록볼록 위에서부터 내려온 꽤 차가운 공기 뾰족뾰족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만나서 정체전선을 형성하는 곳이고 그 정체전선상의 파동에 의해서 온대저기압이 응해해. 온대저기압의 고향이야. 굉장히 중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건 평가원 기출이었는데 60도 부근이랑 30도 부근의 남북 간의 기온차를 물었거든? 60도 부근에서 남북 간의 기온차가 훨씬 커. 왜냐? 여기는 완전 차가운 애랑 뜨거운 애랑 만났잖아. 둘이 온도차 좀 클 것 같은데? 근데 30도 부근은 위에서 내려와서 쌍둥이가 안녕 하고 헤어지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온도차가 크지 않을 것 같아. 중요한 소식가 나왔어. 기억 봅시다. 남북 방향의 온도차는 B보다 A에서 크다.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만났기 때문에 기억 괜찮고 니은 C는 위도가 D보다 더 낮아야 돼. 왜냐면 여기 남반구니까 오히려 북쪽으로 가는 게 저위도예요. 그 다음에 디귿 온대저기압은 A 부근에서 응해한다. 디귿은 B 부근에서 그랬으니까 틀렸네. 암기. A 어디야? 이거 수능 기출. 하와이야, 하와이. 하와이에서는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밑에서 쭉 멘틀 물질 상승,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 뿜뿜. 암기.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 이렇게 돌려놓은 거거든? 다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놓으면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그래프야. 어려워하지 말고. 해서 밑으로 쭉 상승해서 현멈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얘는 기역이다. 기역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반면에 지금 B는 어디냐면 안데스 산맥, 페루 칠레 부근인데 여기서는 나즈카판이 쭉 들어가. 어디로? 남미판 밑으로. 해서 판이 섭입해서 들어가면서 여기서 함수광물에서 물이 뿜뿜 용융점 하강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물 포함함으로써 용융점이 하강되는 니은으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는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가벼워졌으니까 올라가면서 자 여기 대륙지가 하부에 들러붙으면서 지하온도 상승으로 주로 대륙지각을 많이 녹여서 화강암질 또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표시 안 돼 있지만 내 맘대로 해보지 뭐. 지하온도 이거잖아. 상승으로. 내 맘대로 디귿할까? 화강암질 마그마의 용융곡선과 만나게 되면 주로 화강암질 또는 유문암질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다. 내 맘대로 디귿해보지 뭐. 기억 갈까요? 기억. A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니은 아니야. 기억이야. 그 다음에 니은. B의 하부에서는 연약권에 물이 용융되어 용융점이 낮아진다. 완전 암기. 디귿. 유문암질 마그마는 주로 기억 아니에요. 내 맘대로 디귿. 지하온도 상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중요. 올 여름에도 태풍이 많이 오겠지? 자, 태풍이 오고 있어요. 15일부터 쭉 점점 밀려와서 16일까지 쫙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가는데 15일 좀 집중해서 보니까 강풍이 부는 반경이 이때까지 되게 넓어진다? 반경이? 이건 왜 그러냐? 태풍의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이지. 태풍의 세력은 기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이때는 상대적으로 중심기압이 좀 높았고 이때는 중심기압이 낮아져서 태풍의 세력이 강해져서 강풍 반경이 넓어졌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특히 제주도 경우에는 태풍의 진행 경로에 지금 오른쪽에 놓여 있어. 오른쪽 위험반원 시계 방향 오이시. 아마도 제주도에서는 시계 방향으로의 풍향 변화를 경험을 했을 거야.
또 하나 더. 이 오른쪽 자료가 제주도에서의 수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니까 A 구간대에는 그렇게 태풍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아. 이때가 15일 0시 무근이니까 태풍이 좀 멀었겠지. 그런데 요 B 기간에 들어오니까 12, 15, 18, 21, 24니까 한 요 정도? 15시 정도? 그러니까 강풍 반경이 굉장히 강해진, 태풍의 세력이 강해진 요때부터 제주도랑 지금 엄청 가까워져 있잖아?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중요 수능 기출 자료예요. 표층선이 뚝 떨어졌어. 이건 왜 때문이냐? 혼합이 굉장히 활발해서다. 왜? 바람이 세게 불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까지 휘저어주는데 문제는 밑에 있는 물은 태복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거든. 그러니까 혼합이 심각하게 일어나면 이렇게 표층선이 뚝 떨어진다. 중요합니다. 자, 기억 15일 21시부터 16일 03시까지 제주도에서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해야 돼요. 개헤엄을 치시면 됩니다. 기억은 안 돼. 니은 태풍의 중심 기압은 15일 03시가 좀 더 높았을 것 같아. 세력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제주도 부근에서 표층 해수의 연직 혼합은 A 시기가 약했고 B 시기가 강했다. 디귿 괜찮네요. 여기 나와 있는 별들은 모두 주계열성이래. 기억이랑 니은별 한번 볼까? 오, 기억은 니은보다 되게 어둡다. 그치? 둘이 광도가 몇 배 차이 나냐? 등급이 5등급 차이 나기 때문에 밝기는 2.5에 두 등급의 차를 지수로 올린 만큼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는 100이야. 약. 그래서 니은은 기억보다 광도가 실제로 약 100배나 밝은 별이다. A도 지금 주계열인데 태양이랑 비교했을 때 광도가 태양의 10의 4승배래. 얘도 한번 구해보자. 태양은 절대 등급이 플러스 5등급이라고 문제에 제시되었고 광도가 10의 4승이다. 그럼 이거랑 되게 비슷해 얘들아. 10의 4승은 선생님이 100의 제곱으로 써볼게. 맞지? 그러면 아까 100이 뭐라 그랬냐면 2.5의 5승이라고 했고 이것을 제곱을 해야 돼. 이거 뭐야? 지수 법칙이지 지수야. 지수 잘 듣고 있어? 전국의 지수들. 자 여기 2.5에 몇 등급? 10등급 차가 나는 거야. 자 마지막까지 조심해. A는 태양보다 밝은 별이기 때문에 2 플러스 5에서 10을 빼줄 거야? 더할 거야? 등급은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빼서 마이너스 5등급이다. 뭐 이 정도 구해놓고 한번 가볼까? 선지 갑시다. 기억,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물어봤네. 중요합니다. 기억이랑 니은은 문제의 발문에 겉보기 등급이 똑같다고 나와 있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 니은이 100배나 밝은 별인데 왜 눈으로 볼 때 밝기가 똑같이 보이냐? 거리가 되게 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찐으로는 밝아도 되게 멀면 어둡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얼마만큼 멀겠느냐? 자, 중요. 이거 수능 기출이에요. 겉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야. 즉, 얘가 100배나 실제로는 밝음에도 불구하고 또이또이로 보인다는 거는 내 눈깔로 볼 때는 100분의 1배만큼 어두워 보인다는 뜻이잖아. 따라서 거리가 몇 배? 10배여야 돼. 아, 10배나 멀리 있어서 되게 어두워 보였구나. 그래서 기억,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기억이 니은보다 멀다? 아니, 니은이 10배 멀어. 기억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니은, 별의 반지름 또 나왔는데 반지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바로 갈게. 반지름은 t의 제곱분의 루트 L이고 광도 마음 안에 기억대 니은으로 값을 쓰겠다 라고 마음의 규칙을 잘 잡고 기억대 니은은 표면 온도가 4000대 8000이니까 요게 1대 2니까 바로 1대 4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광도가 1대 100이잖아. 루트 바로 씌워. 1대 10이야.
그럼 1분의 1 대 4분의 10이니까 1 대 누구세요? 시리가 응답을 했어요. 반지름은 기역과 니은을 비교했을 때 니은이 2.5배 크다 그래야 돼. 그런데 니은에서 별의 반지름은 기역이 안 땡. 그 다음에 디귿, 질량은 A가 짱 커. 자, 중요. 주계열성은 모든 물리량이 비례해요. 큰 게 다 커. 크기, 광도, 온도, 질량 다 비례해. 따라서 얘가 왕왕 제일 밝은 별이니까 질량도 나머지 애들에 비해서 제일 클 거야. 그래서 디귿은 오케이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지층의 연령 문제 나왔네? 한번 매겨볼까? 순서? D 있었어. 그 다음에 C 쳐들어왔어. 그 다음에 A 쳐들어왔어. 마지막 제일 센 놈. 센 놈이 항상 나중, B가 제일 세. D는 지금 퇴적암이고 나머지 A, B, C가 화성암인데 화성암의 나이에 대해서 오른쪽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 C가 제일 늙었을 거기 때문에 C가 바로 디귿이에요. 순서대로 니은, 순서대로 기억이야. 다시 한번 나이 써볼게. 얘는 3억 살, 얘는 2억 살, 얘는 1억 살이야. 그런데 와 신나! X'이 문제의 자원소라고 줬는데 자원소가 50% 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바로 반감기란다. 따라서 반감기 지난 횟수를 살펴보면 얘는 한 번 지났고 얘는 2번 지났고 얘는 3번이 지난 거야. 좀만 더 써볼게요. 반감기 한 번 지났을 때 남은 모원소, 즉 모 플러스 자분의 모를 쓰면 얘는 2분의 1, 얘는 반의 반, 4분의 1, 얘는 3번 지났으니까 반의 반의 반, 8분의 1. 쌤이 이걸 왜 이렇게 빌드업을 하냐 문제에 물어봤거든. 모 대 자 한번 씁시다. 모 대 자. 분모에서 차가 나면 돼. 얘는 1대 7. 얘는 1대 3. 얘는 1대 1. 아싸, 다 구했다. 기억 봐봐. 기억에서 모분의 자는 A랑 C를 비교하라고 했어. 모분의 자. A 대 C의 모분의 자를 비교하래. 모분의 자. C는 7. 모분의 자. A는 3.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기억에서 A가 C의 7분의 3배다. 기억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B에는 C의 암석 조각이 포획암으로 발견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B가 맨 마지막에 쳐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길을 넓히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뜯으면서 C도 포획될 수 있고 심지어 A도 포획될 수 있고 심지어 D도 포획될 수 있어. 니은은 다 가능해요. 니은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D에서는 공룡 화석이 발견될 수 있냐 그랬는데 곤란할 것 같은데 왜? D는 3억보다 늙은 애잖아. 그런데 공룡은 언제 살았어? 중생대. 2.5부터 0.66 사이에 살았잖아. 그럼 그거보다 늙은 지층 생길 때는 공룡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지? 디귿은 안 돼. 요거 조금 난해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쌤이 또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1년 동안 관측한 거라 그랬어. 그러면 1년 동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나눴으니까 이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을 것 같아. 남중고도가 제일 높을 때가 여름이야. 그래서 쌤이 어떻게 찾았냐면 현재 점선에서 남중고도 최고로 높네? 이게 여름이네. 그 다음에 남중고도 이때 최저 찍을 것 같은데? 이때 겨울이네. 그럼 시간은 이렇게 흐르네.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흐르겠네. 이렇게 했어. 똑같이 A 시기가 뭔진 모르겠는데 남중고도 그 안에서 최고로 높을 때 이때가 여름이고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때가 겨울이 됐을 거니까 그 사이는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니까 가을이겠지?
그러면 A 시기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똑같은 겨울이라 할지라도 좀 더 높은 좀 따뜻한 겨울인가 보지 뭐. 그리고 현재보다 여름철 남중고도는 좀 낮은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가 보다 일단 캐치했고, 두 번째, 요게 좀 어려웠을 건데 A 시기가 26,000년 주기, 세차운동 주기 중에서 언젠지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때 선생님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냐면 보니까 딱 4분의 1 주기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1년 중에. 그래서 26,000년을 4로 나눈 A 시기는 6,500년 후 아니면 6,500년 전이겠다. 이렇게 추론을 했고,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떤 개념이 필요하겠냐?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할 때 지구의 공전 궤도상에서의 위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왜 그러냐? 태양 주변을 지구가 현재 뱅글뱅글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근일점에서 지금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로도로도 또 도로도로도 또 도로도로도 또 해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는 개념은 공전궤도 상에서의 위치가 변한다라는 개념으로 치환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아이고, 보자. 현재 북반구 여름은 원일점에서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기억이라는 위치를 원일점으로 치환할 수 있어. 그럼 그 원일점에서 현재로부터 A 시기 갔을 때 계절이 가을로 바뀌는 주기인 거야. 와, 중요하네. 지금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거든? 그런데 현재로부터 6,500년 후가 되면 여름 다음 계절인 가을이 원일점에서의 계절이야. 이 계절 판단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게 쉽거든?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이거 중요하니까. 근일점에서 현재 북반구는 겨울이야. 근북따겨. 근일점에서 북반구 따뜻한 겨울. 그런데 만약에 6,500년 후가 되잖아? 그러면 근일점에서 계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나 밀어주면 돼. 다음 계절로. 겨울 다음에 봄이 오잖아.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만약에 6,500년 후가 아니라 6,500년 전의 원일점에서의 계절이 궁금해. 그러면 6,500년 전으로 갈 때는 여름 이전 계절인 봄 이렇게 가주면 돼. 되게 쉬워. 한 번 더 해볼까? 만약에 현재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라면 6,500년 전은 이거보다 한 계절 앞으로 당겨주면 돼. 뭐가 돼? 가을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원일점에서의 위치가, 즉 원일점에서의 위치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뀐 시기 A는 즉 한 계절이 뒤로 밀려났으므로 6,500년 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어려웠을 건데, 자, 기억. A 시기는 현재로부터 약 6,500년 후이다예요. 기억 안 돼요? 니은, 이 지역의 겨울철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A 시기에 높은 거 맞네. 좀 더 높잖아. 그 다음에 디귿, A 시기에 기억일 때 계절은 가을이다. 괜찮네요. 허블 법칙 줄여 말해봤어. 자, 요거 나오면 문제 마지막 줄에 허블 법칙을 만족하며 허블 상수는 얼마며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 어쩌고저쩌고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요거 써놓고 시작해. 여기 안에다가 값을 다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써놓고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은하에서 A를 보았대. 문제 마지막 줄에 허블 상수는 66이라 그랬다? 그러면 허블 상수 곱하기 요거잖아. 그대로 넣을게. 거리 100이야. 그대로 갈게.
3 곱하기 빛의 속도야. 10의 5승2가 나이. 곱하기 람다 제로를 안 줬어. 슬퍼. 람다 제로 기호로 놓고 걔를 봤더니 고유 파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좀 길어져. 그래서 408.8로 보였대. 델타 값을 구해야 되니까 원래 값을 빼줘야 되지. 이거 계산하면 돼. 자, 근데 선생님 꿀팁. 기억에 관측한 흡수선의 고유 파장은 400이다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거 야맨데 여기다가 그냥 400 넣어버려. 넣어서 한번 계산해봐. 양변이 일치하는지. 그럼 되게 빨라. 볼래? 여기다 400 넣으면 8.8이잖아. 그럼 8.8에 밑에 400이니까 4로 약분되잖아. 2.2에 100이잖아. 그럼 벌써 2.2 곱하기 3 하면 66 나오지. 되게 빨라져. 오케이? 기억 괜찮아요? 아싸. 그러면 고유 파장이 400 나왔잖아. 델타 람다 구해볼까? 빼버리면 되지. 8.8이었고 400을 빼면 17.6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숫자가 나오다니. 8.8 곱하기 2를 하면 17.6이잖아. 아싸. 거리 바로 나와. 100이지? 파장 변화량의 비가 1대 2면 얘도 1대 2다. 중요. 바로 200 갑니다. 니은에서 기억은 200메가파섹이다. 괜찮다. 그 다음에 디귿 제일 중요해.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시선 방향과 B의 시선 방향이 눈깔 방향이 90을 이룰 때 또는 90보다 크다 작냐 이걸 물어봤어.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우리 은하에서 A 여기다 놓을게. A까지의 거리가 100이야. 그리고 가정하는 거야. 그게 쉽거든. 우리 은하에서 B를 봤을 때 우리 은하에서 A를 봤을 때 시선 방향, 눈깔 방향이 90을 이룬다고 가정하고 B가 여기 있다면 B까지 거리가 문제에서 200이라고 구했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50000 이렇게 나오겠지. 봐봐. 여기서 뭐 코사인 법칙 쓰는 거 아니야. 문제 마지막 줄에 A에서 B를 관측할 때 또는 B에서 A를 관측할 때 후퇴 속도가 16500 이렇게 줬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 허블 법칙에 의해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여기에 이쁘게 딱 25번이 들어가요. 즉 A랑 B 사이의 거리는 250이야. 그럼 봐봐. 얘를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하면 얘랑 값을 비교하기 쉬울 거 아니야. 그럼 25 곱하기 25 하면 이거는 별의 물리량에서도 암기를 해야 되니까 25 곱하기 25 하면 625잖아. 실제로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실제로 A와 B 사이의 거리는 250이었고 즉 두 시선 방향이 90을 이룬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둘 사이의 거리는 A랑 B 사이의 거리는 훨씬 길잖아. 그럼 A, B 사이의 거리가 더 길어지려면 둔각 쪽으로 가야 돼? 예각 쪽으로 가야 돼? 둔각 쪽으로 가야지. 또 누우면 둘 사이의 거리 길어질 거니까. 되겠어? 그래서 디귿에서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시선 방향과 B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90보다 크다.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선지였어요. 마지막 외행탐.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이 나왔는데 가볼까? 와 이거 뭐냐? 내 눈깔 방향에 대해서 공전 궤도면이 30도만큼 기울어져 있어. 여기다 다시 간단화시켜서 그려줄게. 내 눈깔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이게 바로 시선 방향이야. 근데 만약에 공전 궤도면이 내 시선 방향과 나란하면 여기서 별과 행성이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럼 이때 별이 나한테 최대 속도로 다가올 때가 있어. 즉 이때는
별의 공전 속도 이꼴 내 눈깔 방향에 전부 날아나기 때문에 별의 시선 속도, 선생님 편의상 맥스로 쓸게. 시선 속도 맥시멈 값과 별의 공전 속도 값이 일치할 수가 있어. 이거 중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가 아니야. 내 눈깔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공전 궤도가 이게 아니라 30도 이렇게 30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때랑 똑같이 열심히 공전을 해도 내 눈깔 방향에 날아난 속도 벡터는 그것의 일부밖에 안 돼. 이 핑크색밖에 안 돼. 와, 아싸.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30. 코사인 30은 이 흰색 화살표가 바로 공전 속도였어요. 요거 B0 분의 핑크색. 핑크색이 내 눈깔과 나란한 시선 속도야. 특히 맥시멈, 시맥. 요게 되고 시맥이 어딨냐면 여기 있어. 시선 속도 맥시멈이 바로 50이야.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 여기서 B0 분의 50이고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됐어? 따라서 공전 속도는 넘기고 넘기면 루트 3분의 2 곱하기 50인데 그럼 니은에서 중심별의 공전 속도는 25 루트 3 그랬으니까 틀렸지. 3분의 100의 루트 3이겠네. 니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억. 지구로부터 외계행성까지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가운데다 중심별을 주기는 했는데 편의상 이 위치를 공통질량 중심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 별도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도는데 공전 방향은 행성이랑 똑같아야 돼. 이렇게 돌고 있을 거야. 그럼 선생님은 이때 보통 나는 나한테 최대한의 속도로 다가올 때랑 나한테 최대한의 속도로 멀어질 때 이런 거부터 먼저 찾아. 그럼 편하게 찾을 수 있거든? 그러면 별이 열심히 나한테 최대한의 속도로 다가오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A고 청색 편의가 최대로 일어날 거야. 그리고 C는 별이 나한테 최대한의 속도로 열심히 멀어지려고 할 때 이게 C야. 그러면 별이 이 방향으로 뱅글뱅글 도니까 나머지도 찾기 쉬워요. B는 그 사이. 그 다음에 D는 C 다음. 여기야. 그럼 이때 별의 위치 대비 행성은 항상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반대 방향에 위치하거든? 그러면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별이 여기 있을 때 행성은 저기 반대. B'이라 할게. 편의상. 이게 행성의 위치예요. 마찬가지로 별이 요 뒤에 위치해 있을 때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항상 반대. 행성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D일 때 행성과 내 위치가 더 가깝구만요. 그러면 기억. 지구로부터 외계행성까지의 거리는 B일 때보다 D일 때 가깝다. 괜찮네. 마지막 디귿.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델타 V의 값은 커진다 그랬는데 이거는 제일 중요. 마무리 되게 중요한 거 나왔네. 행성의 질량이 커질수록 행성이 잡아당기는 힘이 세져서 별이 그만큼 많이 흔들려. 심하게 흔들려. 즉 별의 공전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시선 속도 맥시멈도 빨라져. 그림 한 번만 그려줄게. 봐봐. 내 눈깔 보고 있는데 별이 도는 공전 속도가 요만큼이면 시선 속도는 뭐밖에 안 되냐? 요 핑크색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만약에 별이 더 빨리 돌아. 빨리 돌아. 빨리 돌아. 그렇게 되면 시선 속도 뭐 돼? 더 길어지지. 맞아? 그래서 이 델타 V 값이 더 위로 쭉쭉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더 커진다.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여름방학 시작이지? 이 여름방학 때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 한 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이 한 3달 후에 너희들의 수능장에서의 이 승리의 함성을 지를 거냐를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 어려운 시기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해설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